나는 파병지에서 이메일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37분, 아프리카의 무더운 콩고 단비부대 임시작전본부에서 야간 순찰 근무 교대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13년 2개월 4일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3.5MB 용량의 PDF 첨부 파일 하나로 법무법인 한솔이라는 선명한 워터마크와 함께 끝장난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재윤, 42살,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특급 전투원 상사입니다. 특전사 중에서도 대테러 및 장거리 정찰 임무를 전담하는 팀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내가 콩고 킨샤사 인근의 파병지에서 민간 구호물품 수송 호위 임무를 수행한 지 정확히 4개월째 되던 때, 아내 한수진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혹은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냉정하게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우리 서로의 길을 가자였습니다. 잔인하게도 밝은 주황색 이모티콘이 뒤에 붙어 있어 그 고통스러운 메시지에 더욱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문은 충격적일 만큼 건조하고 단 3문단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이미 용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둘째, 우리의 공동 예금 및 적금 계좌를 완전히 비웠으며, 셋째, 3개월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새 남자 친구인 송현우를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마련한 낡은 전원주택에 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노트북 키보드가 눅진해졌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작전실 내부는 낡은 발전기의 소음과 통신 장비의 미세한 윙윙거림으로 가득했지만 내 머릿속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 어떤 분노의 표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다음 근무자에게 임무 내용을 인계했습니다. 그 후 나는 공동 샤워실로 가서 뜨겁고 찝찝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복장 규정에 맞게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베레모를 썼습니다. 내 안에서는 마치 산사태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외부는 강철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고 그녀의 이메일에 단 한 단어로, 그리고 즉시 답장했습니다. 확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다툼도, 구차한 애원도, 공허한 협박도, 그리고 이별의 이유를 묻는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생활관 동료이자 내 부팀장인 최 상사가 내가 평소보다 늦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이 상사, 괜찮나? 얼굴이 흑빛인데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고전 소설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한국 집에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급하게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전투 상황과 개인적 고통 사이에서 언제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른 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사실 나는 완전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파병 6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해 늦은 가을부터 상황은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내 하루 일과나 군 생활의 위험에 대해 묻지 않기 시작했고, 강남 역삼동에 있는 대형 법률 사무소에서 자료 정리를 이유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청담동의 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간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건강한 땀 냄새 대신 새로운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적 없는 새 명품 핸드백과 디자이너 의류를 입었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나나 혜정 같은 새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어느 날 갑자기 지문 인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추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정적인 함정에 걸려들거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주동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15년간 정찰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장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생존 매뉴얼을 따르듯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 보험 증서, 유언장, 사본, 아버지의 상속 관련 서류와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시내 다른 편에 있는 개인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도록 다른 은행의 개인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월급의 약 30%를 비상금 명목으로 그곳으로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병 전날 밤, 그녀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나를 안으며 몸 조심해. 아무 일 없이 돌아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포옹은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마치 오랜 동료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어야 했지만 군인들이 훈련 중에도 생존을 바라는 것처럼 내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내가 이미 이 순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재정적, 심리적 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었고, 그녀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나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지만 일단 나의 영역이 침범되면 그것이 아무리 길고 지루하고 법적인 전투라 해도 승리할 때까지 끝은 반드시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비열한 구덩이에 빠지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2010년 여름 친구 백민호의 바비큐 파티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고 나는 짧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꽃놀이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군인의 삶, 특히 특전사의 고립감과 위험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고 오빠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계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내가 언제쯤 그만두고 주말마다 집에 올 수 있는 명함의 실장이나 이사가 박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거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는 그저 위험하고 보수가 적은 일일 뿐, 내게는 천직이자 국가에 대한 소속감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014년에 집을 샀습니다. 방 3개, 작은 마당,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택 대출은 내 군인, 신분을 활용한 군인, 주택지원 대출로 내 이름으로만 명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의 신뢰를 상징하며 주저없이 등기부등본 공동 명의로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2년 뒤 부모님의 유산으로 우리는 각자금 대출을 갚고도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쳐 총 4번의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지는 조금씩 더 멀어져 있었고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연기하다 지친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4년 장기 복무를 연장할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 군인 아내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맨날 혼자 있는 거 이제 지쳤어.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기계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내가 유일하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임무 수행 중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상황은 더욱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친구 미나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긴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는 공통점이 없다는 식의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우린 괜찮아.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고 일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확신하라는 원칙을 지키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혼 이메일을 받은 지 2주 후 나는 부대 식당에서 팥빙수를 먹고 있을 때 휴대폰에 뜬 국민은행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950만 원 추가 인출. 공동 계좌 잔고는 31,25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 모은 예금 4,700만 원은 완전히 사라져 내가 모르는 제3자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이체는 내가 파병된 바로 다음 날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불타 없어졌는데 주변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상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 상사,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나는 아내가 우리 계좌를 전부 비우고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들였어. 지난주 내가 순찰 나갔을 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최 상사는 흔한 위로 대신 물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서 나만이 아는 백도어로 홈보안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수지는 내가 파병 중이니 접속할 수 없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카메라에는 우리 집 차도에 낯선 검은색 벤츠 C클래스 스포츠 세단이 서 있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우리 개 충성이를 산책시키고 내 머그컵을 사용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삼성 라이온즈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내가 직접 리모델링한 부엌에서 그 남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아닌 더 차갑고 명료한 무언가가 냉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군사작전 계획서를 작성하듯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완벽한 역공 작전의 문제였습니다. 새벽 근무 전에 나는 변호사가 된 군대 동기 김정우에게 코드네임 오버로드 오버롤 긴급 법률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와 통화를 마쳤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협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며 그녀 자신의 행동이 파국적인 덫이 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나는 예정보다 일찍 군 특별 수송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수진에게는 귀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인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다른 이름으로 체크인하고 김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내게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내 서명이 조잡하게 흉내내진 주택담보 추가 대출 신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송현우와 함께 4천만 원을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정우는 송현우가 음주운전 2번, 2019년 횡령죄 전과가 있는 금융권 블랙리스트 인물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내 것을 원해. 그리고 그녀가 대가가 무엇인지, 이 배신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전 개시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다음 날 나는 전투 준비 태세로 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당자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 군인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진짜 서명을 보여주고 위조된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서도 접수했습니다. 이제 은행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즉시 담보대출 실행을 중지하고 지급 정지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누가 이것저것 물어봤다는데 당신 짓이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용인구청에 갔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내 입회 없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명의 변경도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효력 정지 통지를 등록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고 그녀는 음성 사서함에 격앙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재윤 씨, 제발 전화 좀 줘. 은행에서 사기 운운하고 송현우 씨는 당신 트럭 몰다가 경찰에 잡혔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금을 완전히 동결시켰어. 그리고 송현우는 자네 명의 트럭을 몰고 다니다 면허 정지 상태 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어. 더 중요한 건 압수된 트럭에서 수진 씨가 일하는 법률 사무소에서 나온 고객들의 서명 위조 계약서 뭉치가 나왔대. 경찰이 조직적인 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수사 중이야. 나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현우는 트로이 목마였고 수진은 그가 내 집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사기 조사관 권 팀장을 만났습니다. 사기성 담보대출금은 동결했지만 돈의 일부인 1,800만 원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권 팀장은 정인범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에게 이체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송현우와 정인범이 파병 군인 아내들에게 접근하여 집을 금매로 빼돌리는 조직적 사기를 벌여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군인 가족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물었습니다. 이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연락했어. 그들은 이 사건을 전국구 규모의 특수범죄 조직으로 보고 있고 자네의 협조를 구하고 싶어 해. 나는 경찰청에서 강 수사관과 이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 사건이 범행 패턴을 확립하고 사건을 군인, 가족 대상의 공모 사건으로 만들 결정적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수진이 하우스 푸어라며 집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던 시기가 송현우를 만났을 시기쯤임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나를 만나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우리 집에서 1km 떨어진 언덕 위에 잠복했습니다. 수진이 탄천 공원 방향으로 떠난 후 정인범과 송현우가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 집을 금매로 팔아넘길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을 보안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해서 시끄럽게 굴면 어떡하죠? 정인범이 물었습니다. 송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군인들 다 똑같아요. 합의금 몇 푼 던져주면 조용해질 겁니다. 자기 명예와 직장 때문에 크게 일을 키우지 못하죠. 어차피 파병 가야 할 몸인데. 나는 이 영상을 곧바로 강 수사관에게 전송했습니다. 30분 후 우리 집은 경찰 특공대 차량과 일반 경찰 차량에 포위되었고 송현우와 정인범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진은 몹시 괴로워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강 수사관에게 저는 그저 법적으로 옳은 것을 원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합당하고 비열하지 않은 대가를요. 라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송현우와 정인범은 둘 다 플리바겐 사전 형량 조정 제도를 택해 서로와 다른 공모자들을 연루시켰고 이는 전국 세계 시도를 아우르는 군인, 가족 대상 범죄 조직의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수진은 더 큰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나는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훔친 돈 전액 배상, 집에 대한 모든 권리 및 내 군인 연금 청구권 포기, 서명 위조에 대한 자백서 작성. 그 대가로 나는 그녀를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공모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6개월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서명이 완료되던 날 강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송현우 징역 9년, 정인범은 13년입니다. 그리고 이재윤 상사님, 당신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다른 13곳의 군인 가족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군인 가족들을 구한 셈입니다. 나는 1년 후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원도 평창 외곽, 산세가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샀습니다. 나는 군에서 조기 전역했습니다. 가드라는 이름의 벨지안 셰퍼드를 키우며 동네에서 목공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고향인 충청도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 해병대 남편을 둔 여성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이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냥 외면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도 맞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둑맞거나 위조되거나 배신당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